안녕하세요. 동기화 산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작년 한 해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쉬운 질문 같습니다. 어디엔가 답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같은 기관에서 매년 통계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숫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 현대 통계학의 중요한 갈래 하나인 소지역 추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만들기 위해 두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첫째는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 자료입니다. 공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을 방문하셨습니까? 귀하는 며칠 머무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수십 개의 질문들을 서베이를 통해서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베이 데이터입니다. 둘째로는 KT의 핸드폰 로밍 데이터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면 대부분 자기 나라의 통신사의 로밍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때 기지국 위치가 정보로 기록됩니다. 누가 어느 지역에 언제 있었는지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거죠. 그것을 KT랑 한국관광공사가 MOU를 맺어서 그 자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인 것이죠. 자,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두 데이터가 서로 다른 값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통계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생산하는 곳이 한국관광공사인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기존의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인 조사라는 서베이 데이터로만 사용하여 통계를 생산하다가 이제 KT 핸드폰 로밍 데이터 자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연구진과 함께 받은 2016년 중국인 관광객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서베이 추정값과 KT 자료값을 나란히 놓아보면 숫자가 제법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을 보시면 서울은 서베이 값이 약 595만 명, KT 자료는 약 494만 명 정도입니다. 그 차이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은 서베이로는 35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 KT 자료로 하면 4배가 넘죠. 반대로 제주는 서베이는 282만 명, KT 자료는 200만 명. 이번에는 서베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사실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둘 다 나름대로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제 통계학자들의 관점입니다. 다만 그 오차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서베이는 표본 오차를 가집니다. 모든 관광객을 조사한 게 아니라 일부를 샘플링해서 조사를 했으니까요. 표본을 다시 뽑으면 그 값이 또 달라지는 무작위 변동에 의한 오차입니다. KT 빅데이터는 겉보기에는 전수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KT 가입자, KT랑 정확하게 말하자면 KT랑 MOU를 맺은 그러한 통신사, 외국 통신사의
가입자에만 잡힙니다. 타 통신사 로밍이라든지 여러 기지국이 겹친다든지 공항 경유만 한 사람까지 포함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오차를 통계학에서는 정보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차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합니다. 표본 오차는 표본을 늘리면 줄어들지만 편향은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천 사회가 전형적인 것입니다. KT는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데이터가 전부 같은 방향으로 부풀려져 있거든요. 공항에 기지국 신호가 잡힌 사람들을 모두 인천 방문객으로 집계를 하니 실제로는 환승만 한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국관광공사 통계 담당자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서베이 자료도 있고 KT 로밍 데이터도 있는데요. 이걸 둘 다 어떻게 잘 결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 저는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의 통계 담당자가 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을 수소문한 끝에 저를 대전에 있는 저에게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관광공사는 원주에 있습니다. 소지역 추정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를 찾았던 것이죠. 담당자의 고민은 명확했습니다. 이 KT 자료값이 분명히 정보를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이 그분들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이 발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소지역 추정입니다. 소지역 추정이라는 것은 소지역이라는 말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소는 크기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샘플 사이즈가 서베이 표본의 그 샘플 수가 충분히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가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1만 명이라는 충분한 표본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 1만 명을 16개 시도에 흩어놓으면 충북에는 100명, 울산에는 500명 이런 식으로 지역별 표본이 매우 적어집니다. 표본이 적어지면 통계 추정치의 오차가 너무 커져서 신뢰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바로 그때 다른 데이터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이디어를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지역 i별로 인덱스 i를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세 가지의 확률 변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붉은색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이제 모른다는 알지 못한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관측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yi는 실제 그 지역 i의 방문자 수 참가십니다. 이건 관측되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햇을 써주면 그 위에 이렇게 첨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햇이라고 부르는데 yi 햇은 yi에 대한 그 서베이 추정 값입니다. 표본 오차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xi는 yi랑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지만 관련이 상관관계가 있는 어떤 빅데이터 값이죠. 정보 편향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yi 햇과 xi를 바탕으로 yi 자체를 추측하자. 이것이 이제 기본 목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측하자라는 표현은 좀 약간 엄밀한 과학적 표현은 아니고요. 통계학에서는 이제 예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추정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추정은 모수, 파라미터,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모수, 파라미터에 대한 추측을 하는 것을 데이터로부터 추측을 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yi라는 확률 변수이거든요. 그 확률 변수, 미지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데이터로부터 추측을 하는 것은 예측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통계학 분야에서 이제 합의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yi hat과 xi를 이용하여 yi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 자료를 어떻게든 결합을 해야 될 텐데 그 결합을 하려면 어떤 두 개를 이렇게 링크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결합을 시키려면 그 결합의 단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모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역 단위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 단위 모형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모형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표본 오차 모형이라고 해서 이것은 yi hat과 yi의 관계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yi hat은 서베이 자료는 실제 yi에 대해서 비편향, 언바이즈드긴 하지만 샘플링 에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모형으로 쓰고요. 구조 오차 모형은 yi와 xy의 구조적 관계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베타는 아직 안 나왔군요. 이 소지역 추정은 모형을 사용하여 서베이 값의 한계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통계학의 응용 분야로서 특히 정부 기관에서 예산 배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유용합니다. 약간 그 흥미로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 소지역 추정이 처음으로 이제 사용된 사례가 미국 센서스, 미국이 통계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행정기관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개발을 하고 통계학 모형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실제로 적용을 한 게 이미 1970년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지역 추정이 얼마나 사용될까요?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9년에 이미 이것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미국 의회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원칙은 간단했죠. 가난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자. 그러면 교육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죠. 이러한 취지를 담아 미국 의회는 SAP라는 Small Area Income and Poverty Estimate라는 프로그램을 법안으로 통과시킵니다. 그 법안의 행정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각 학군별로 소득 및 빈곤 통계를 매년 산출해서 이를 근거로 초중고 보조금을 차등 지분하라. 이것이 법적 명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미국 인구 통계국 뷰로 오브 센서스에 엄청난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학군은 1만 개가 넘는데 그 모든 학군에 대해서 매년 소득 통계를 내라니 그게 만 개의 파라미터, 만 개가 넘는, 예를 들어서 만 개면 만 개에 대해서 통계가 다 나오려면 각 한 개별로 샘플 사이즈를 최소한 100명을 100가구는 서베이를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직접 하려면 그러면 만 곱하기 100은 얼마죠? 100만입니다. 100만 개의 샘플을 뽑아서 그걸 매년 그러면 그 한 가구 조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 그 서베이 비용이 100불이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이미 얼마예요? 100만 곱하기 100불이면 제가 흥분을 좀 했는데 1억 불입니다. 1억 불.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 통계를 그러니까 그런 통계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왜 안 그러면 왜 저기는 더 많이 줬느냐 여기보다 더 많이 줬냐 이런 거를 이제 시비를 가리지 않기
여러 가지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용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비용에 한계가 있으니까 엄청난 숙제를 준 거죠. 그 국회 의회가 돈은 주지 않으면서 숙제는 더 하라는 그런 과업을 준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그때 이거를 해결한 사람들이 바로 통계학자입니다. 그 페이와 해리어트. 페이 같은 분은 이제 시카고 대학교 통계학과에서 박사를 받고 통계학 박사를 받고 시카고 대학 명문 아닙니까? 거기서도 통계 박사를 받고 그 센서스 뷰로에서 그 치프 스태티스트를 일을 하면서 이거를 개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또 이렇게 영입해서 정말 그 정교한 통계를 내려고 하는 그 미국 정부 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러한 데이터와 기반한 어떤 그 혁신과 이노베이션이 상당한 그 미국의 미국 정부의 유능함의 하나의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기가 좀 빠졌는데요. 아무튼 XI는 센서스 시점에서의 평균 소득이고 이 I는 지역 학군입니다. 그러면 이 센서스는 10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는 것이고요. Y는 매년 나와야 되니까 YI는 관측이 안 되지만 또 매년 하는 서베이가 있습니다. 작은 규모로 그거는 이제 CPS라고 해서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결합해서 이제 YI 햇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정말 정교한 방법으로 통계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 모델을 물론 또 여러 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자사에 실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통계학자가 정말 그 행정 이 현실 생활에 얼마나 깊이 개입을 해서 정말로 그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흥분한 것 같네요. 자, 저는 뭐 이제 그런 정치적 함의를 떠나서 순수하게 통계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으로도 흥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모형을 결합을 해야 될 텐데 표본 오차 모형에는 YI 해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 구조 오차 모형에는 X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에러 아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오차 모형에는 이제 X와 Y의 관계식을 쓰는데 이제 X가 0이면 Y도 0일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터셉트가 없는 그런 모형을 썼고요. 그 다음에 X가 커질수록 Y의 그 분산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이 X에 증가하는 그런 모형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파라미터 베타는 일종의 그 보정성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베타가 0.4다. 그런 얘기는 뭡니까? X가 2.5배 크다라는 의미, 실제보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베이와 KT 자료를 어떻게 섞을까요? 이걸 이제 두 모형을 결합을 해서 이제 베스트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언노운 파라미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노운 파라미터를 데이터로부터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계적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관측되는 YI의 주변 분포를 구합니다. 보시면 요 부분이 스트럭처럴 에러였죠. 그리고 요게 샘플링 에러니까 그거를 두 개를 합치면 YI 해트는 평균이 X 베타
I가 되고요. 분산이 이렇게 되는 그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에서 파라미터 추정하는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거는 최대 우도 추정법을 사용을 해서 likelihood 함수를 계산한 후에 그것을 그 파라미터 언노운 파라미터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도록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았습니다.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2번식의 형태가 되는데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죠? 결국은 요건 뭡니까? 요 xi 해트는 서베이 자료고 xi는 kt 자료인데 그 kt 자료를 일단 베타를 곱해줘서 합성 추정을 한 다음에 신테틱 밸류를 만든 다음에 그 두 개의 결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결합 승수 이 가중치 알파 i는 보시면 이제 두 에라의 그 b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요거는 이제 모델 에라고 모형 에라고 요거는 이제 그 모델 베리언스고 이 밑에 것은 이제 샘플링 베리언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샘플링 베리언스가 작으면 샘플 사이즈가 크면 그죠? 샘플 사이즈가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0에 가까워지겠죠. 0에 가까워지면 이 알파는 1에 가까워집니다. 알파가 1에 가까워지면 뭡니까? 직접 여기 yi 해트에 더 큰 가중치를 주겠죠.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샘플이 충분히 크면 이제 그 직접 충격량으로 써도 충분하고 굳이 x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샘플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이 가중치가 이제 이쪽에 더 오른쪽에 더 합성에 더 가중치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나는 이 직접 서베이 자료보다는 모델에서 얻어진 그 간접 추정량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더 가중치를 주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한 가지 용어를 소개를 하게 되면 요 yi 해트는 데이터로부터 직접 어떤 모델이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의미에서 직접 추정량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xi 베타 햇 si 베타 햇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바탕 모형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의미로 데이터를 만들어냈다는 의미로 이제 합성 추정이라고 합니다. 신테틱 데이터란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관측된 얻어진 데이터가 아니라 만들어낸 데이터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이 숫자는 실제로 얻어진 숫자가 아니라 원자로에서 얻어진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형을 통해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추정량은 이 직접 추정량과 이 합성 추정량의 가중 결합이죠. 가중 결합에서 그것을 컴포짓 이스티메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컴포짓 이스티메이터라는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제 복합 추정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번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뭐 보시면 뭐 서울을 볼까요? 일단 서울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방문한 사람들은 외국인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샘플 방문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추정량이 상당히 실제 값에 근접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서울이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 아주 동일한 모형을 따른다고 보기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아울라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이 서울이라는 지역이 갖는 그 오차는 모델 오차는 제법 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결합 개수가 0.993이라는 얘기는 이 직접 추정의 가중치를 거의 이뤄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용하지 않고 그래도 충분히 이제 최적 그러니까 뭐냐면 최적 추정값이 직접 추정량과 가깝죠. 다른 반대를 보겠습니다.
이걸 볼까요? 다른 또 하나의 예도 보겠습니다. 인천을 보겠습니다. 인천은 보세요. 직접 추정량이 354, 간접 추정이 물론 뭐 이게 지금 1000명이니까 35만 명입니다. 예, 근데 뭐 아무튼 그냥 여기 354라고 하겠습니다. 354, 간접 추정은 969. 왜 그렇죠? 인천은 X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죠? KT 잡히는 게 워낙 클 거 아닙니까? 인천공항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과도하게 잡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거의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예, 사용하면 안 될 텐데 스마트하게도 이 가중치가 알아서 그거를 조절을 해줍니다. 예, 그 가중치가 이걸 뭐 제가 인위적으로 조절한 게 아니라 이 공식에 나온 거예요. 그냥 이 공식을 쓴 거예요. 이 공식을 쓰면 이제 이 알파가 나와서 알아서 이거보다는 여기에 값을 많이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자, 울산은 어떤가요? 울산이 대전 보겠어요. 대전이나 울산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서베이에서는 울산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나왔는데 관광객이 정말로 한 명도 없이 그 1년에 온 중국인 관광객 중에 울산을 방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샘플링 에러 때문에, 그러니까 샘플을 뽑다 보니까 그 샘플에서는 우연히도 울산을 방문한 사람이 안 잡힌 겁니다. 하지만 KT에서는 잡힌 거죠. KT 로밍 자료 잡혔죠. 그러니까 이 통계에서는 그냥 얘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 제주도를 보시면 제주도의 경우에도 제법 여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제대로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보시면은 이제 이 직접 추정량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그냥 이걸 거의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 추정을 어느 정도 사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결과입니다. 이 소지역 추정의 장점은 또 더 시군구 단위, 더 작은 단위로 보면 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단위에서는 직접 추정으로 잘 안 잡힐 수 있거든요. 뭐 보령, 금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간접 추정으로는 잘 잡힌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데이터가 하나뿐이 아닐 때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입니다. 전통적으로 공식 통계는 서베이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기입니다. 응답률은 점점 떨어지고 조사 예산은 삭감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핸드폰 로밍 데이터,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 검색어 데이터,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대한 자료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빅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정보 편향이 있거든요. 반대로 서베이만 고집하기도 어렵습니다. 표본이 부족하니까요. 소지역 추정은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서베이 데이터를 학습 자료로 삼아 빅데이터를 보정하고 동시에 빅데이터의 풍부한 정보량을 활용하여 서베이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다음 시간, 그래서 좋은 통계는 한 가지 완벽한 데이터에서 나오지 않고 서로 다른 결함을 가진 여러 데이터를 적절히 잘 활용할 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편향된 자료라고 해서 버릴 일도 아니고 표본이 작다고 해서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얼마나 믿을 것인가 하는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통계학자의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지역 추정을 좀 더 확장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 산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